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 백이면 백 이 이름을 말할 겁니다. 희대의 악녀인가 아니면 가련한 희생양인가 숙종의 여인 장희빈, 본명 장옥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녀를 사약을 마시며 발악하는 독한 여자로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조선의 정치판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와 사랑에 목숨을 걸었던 한 여자의 치열한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도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하나 하고 갈까요? 장옥정은 가난한 집안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당대 최고의 부자, 즉 재벌가였습니다. 옥정의 당숙인 장현은 청나라를 오가며 무역을 하던 전설적인 역관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부는 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갈구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을 말이죠. 결국 장씨 가문은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을 당시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남인 세력에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 카드가 바로 가문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특했던 소녀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가문의 야망을 어깨에 지고 궁궐이라는 전쟁터로 투입된 비밀 병기였던 셈입니다. 옥정이 궁에 들어갔을 때 조선의 왕은 14세의 소년 군주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조선 왕들 중 몇 안 되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지만 사방이 적인 조정에서 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런 숙종의 눈앞에 장옥정이 나타납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녀의 외모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자못 자태와 용모가 아름다웠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조선의 사관들이 외모 칭찬을 적었다는 건 실제로 보면 눈이 멀 정도로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소년 왕은 옥정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죠. 옥정의 눈빛 속에 숨겨진 야망을 말입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나라를 망칠 요물이다. 결국 1680년 명성왕후는 숙종의 간청을 뿌리치고 옥정을 강제로 궁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옥정, 그녀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어두운 사가에서 버텨냅니다.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버린 서인 세력과 명성왕후를 향한 칼날을 갈았죠. 반드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이 궁궐의 진짜 주인이 되리라.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683년 자신을 박해하던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옥정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6년 만에 다시 마주선 두 사람, 숙종의 사랑은 식기는커녕 더욱 뜨겁게 타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옥정은 예전에 수줍던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등에 업고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남인 세력이 버티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서인의 상징이자 숙종의 정비인 인현왕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넘어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여인들의 전쟁, 그리고 그 여인들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숙종의 무서운 계산,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로맨스, 희빈 장씨의 시대가 비로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온 장옥정,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조정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죠. 숙종은 옥정을 위해 소위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고 그녀만을 위한 처소인 취선당을 화려하게 꾸며줍니다. 하지만 달콤한 사랑의 이면에는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의 주인은 서인의 상징이자 성녀로 불리던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현왕후는 매우 자비롭고 온화한 성품이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녀도 숙종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옥정의 복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인현왕후에게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옥정의 오만함을 꾸짖으려 매를 때리자 옥정은 눈물로 숙종에게 호소하며 왕비와 왕의 사이를 교묘하게 벌려놓았죠. 여기서 우리는 숙종의 본심을 읽어야 합니다. 숙종은 단순히 옥정이 예뻐서 편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커져버린 외척 세력, 즉 인현왕후의 집안인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 장옥정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조선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1689년 장옥정이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원자, 즉 다음 왕위 계승자로 정하려 합니다. 서인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아직 젊은데 궁녀 출신 자식을 원자로 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서인의 영수송시열은 목숨을 걸고 반대 상소를 올렸죠. 하지만 이것은 숙종이 판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숙종은 감히 왕의 결정에 토를 다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고 하룻밤 사이에 서인 세력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송시열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수많은 서인 관료들을 귀양 보냈죠. 이것이 바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기사환국입니다. 서인이 무너지자 그 다음 타겟은 당연히 인현왕후였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에게 온갖 죄명을 씌워 폐서인시키고 궁 밖으로 쫓아냅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인현왕후가 눈물을 흘리며 떠난 그 자리에 드디어 장옥정이 앉게 됩니다. 궁녀로 들어와 중전의 자리까지 오른 유일무이한 신데렐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사람들은 벼슬길에 올랐고 남인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세했습니다. 장옥정은 이제 천하를 발밑에 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숙종의 손이 언제든 자신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전이 된 장옥정에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숙종이라는 남자는 한 여인에게 정착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는 냉혈한이었죠. 게다가 장옥정이 중전이 된 후 그녀의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친척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숙종은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큰 힘을 줬나? 장옥정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예민해지고 독해졌습니다. 투기가 심해졌고 궁궐 안의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은 역설적으로 숙종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이미 추락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대신할 또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 그녀는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원자가 되었고 친정 식구들은 권세를 누렸으며 자신을 박해하던 인현왕후는 궁 밖으로 쫓겨났죠. 하지만 권력이라는 성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생각보다 위태로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숙종의 사랑에 서서히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1693년 어느 깊은 밤, 숙종은 잠이 오지 않아 궁궐 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나직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죠. 발길을 옮긴 곳에는 한 무수리가 정성껏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야밤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수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폐위 대신 중전마마의 생신이옵니다. 소인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이렇게나마 축원을 올리고 있었나이다. 이 여인이 바로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숙빈 최씨입니다. 숙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궁궐이 권세를 잡은 장옥정의 눈치를 보며 인현왕후를 잊어가고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옛 주인을 그리워하는 이 여인의 순수한 모습에 숙종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장옥정에게 질려가던 숙종에게 그녀를 내칠 명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장옥정은 금방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숙종의 발길이 취선당이 아닌 무수리 최 씨의 처소로 향한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미칠 듯한 질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저 미천한 무수리 따위에게 뺏길 순 없다. 장옥정은 최 씨를 불러 매질을 하거나 핍박하며 숙종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숙종은 투기하는 여자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옥정이 매달릴수록 숙종은 그녀를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를 방해하는 독한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이제 장옥정의 배경인 남인, 세력마저 거추장스러워졌습니다. 1694년 숙종은 다시 한번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남인들이 서인을 몰아내려 모의했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다시 서인들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술환국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서인을 죽이며 장옥정을 앉혔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인을 죽이며 장옥정을 끌어내리려 하는 겁니다. 이때 숙종의 냉혹함은 정점에 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중전 장씨를 하루아침에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켜버리죠. 중전의 자리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5년 전 눈물을 흘리며 궁을 떠났던 인현왕후가 백성들의 환호 속에 다시 중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면 제국의 여왕이었던 장옥정은 다시 희빈의 신분으로 떨어져 작은 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죄인이 되고 어제의 죄인이 오늘의 주인이 되는 곳. 장옥정은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께서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바둑돌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사랑 대신 깊은 원한과 저주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01년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어 취선당에 갇힌 옥정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뺏은 인현왕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숙종. 그녀는 이제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도박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괴기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취선당 깊숙한 곳, 밤마다 기괴한 향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장옥정은 처소소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숙종의 사랑을 되찾는 것, 아니면 자신을 밀어낸 인현왕후가 사라지는 것?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인현왕후의 모습을 본뜬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 화살을 쏘거나 바늘을 꽂으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당시 조선 왕실에서 무속신앙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저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곧 반역이나 다름없는 중죄였죠. 하지만 옥정은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주술만이 무너진 자신의 세상을 되돌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옥정의 저주가 시작된 시점부터 인현왕후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다리에 종기가 생기고 몸이 부어오르더니 끝내 1701년 8월 인현왕후는 35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온 궁궐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딱 한 사람, 취선당의 옥정만은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중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던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은밀하게 고변을 한 겁니다. 전하, 중전마마의 죽음 뒤에는 희빈의 저주가 있었나이다. 분노한 숙종은 즉시 취선당을 수색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군사들이 취선당 뒷뜰을 파헤치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늘이 꽂힌 인형, 피 묻은 부적,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들.
이 현장을 목격한 숙종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어둠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내 어찌 저런 요물과 함께 있었단 말이냐. 이제 옥정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소를 쏟아냈습니다. 희빈 장씨를 당장 처단하여 죽은 중전의 원혼을 달래소서. 옥정은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던 남인들은 이미 환국으로 힘을 잃었고 오빠 장희재마저 유배지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죠. 그녀의 마지막 보루는 오직 하나, 자신이 낳은 아들 세자뿐이었습니다. 세자가 있으니 전하께서 차마 나를 죽이지는 못하시겠지. 하지만 그녀는 숙종이라는 남자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숙종에게 사랑은 정치의 도구일 뿐이었고 왕권의 위협이 된다면 그것이 설사 아들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베어낼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는 한양의 도성, 옥정의 목을 겨눈 칼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도성 한양에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숙종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세자의 모후라 하여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국가의 기강을 위해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대궐은 거대한 비탄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세자는 맨발로 뛰어와 아버지 숙종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자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소자를 죽여주시고 어머니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세자의 절규가 권담을 넘어 도성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종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차갑게 명합니다. 세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금부도사는 지금 당장 취선당으로 가서 사약을 집행하라. 여기서 숙종의 무서운 일면이 드러납니다. 그는 사랑했던 여인을 죽이는 고통보다 훗날 장희빈을 등에 업은 남인 세력이 다시 살아나 왕권을 위협할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절대 군주의 비정함이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취선당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가림막조차 없이 하얀 멍석이 깔렸습니다. 장옥정은 정갈하게 소복으로 갈아입고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야세는 그녀가 사약을 거부하며 발악했다고 하지만 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다만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어쩔 수 없었죠. 내 아들을 보게 해다오. 세자를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다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숙종은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결국 차가운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자리에는 숙종이 가장 사랑했을 때 선물했던 화려한 옷가락지만이 주인 잃은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세자. 훗날 경종이 된 그는 평생을 지독한 트라우마와 병약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왜 300년 동안 그녀를 악녀로만 기억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승자의 기록 때문입니다. 장희빈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그녀를 최대한 추악하게 묘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숙청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의 역사학계는 그녀를 다르게 봅니다. 신분사회의 벽을 깨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개척자이자 비정한 남성들의 정치게임에 희생된 시대의 희생양이었다고요. 장옥정이 잠들어 있는 대빈묘는 지금도 서울릉 한 구석에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죽어서도 왕비의 묘인 릉으로 불리지 못하고 묘로 남은 그녀. 사랑을 원했으나 권력을 얻었고 권력을 가졌으나 목숨을 잃었던 여인. 그녀가 살았던 취선당 터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풀들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로맨스이자 가장 잔혹한 정치극 장희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사랑과 권력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